목표는 담대하게, 실행은 만만하게.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라이프 코치 에고너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요,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위한 스토아 철학의 아주 오래된 지혜,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 윌리엄 B. 어빈이 쓴 책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윌리엄 B. 어빈은 철학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시고요.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학과 철학 학사를, UCLA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전문 철학자를 상대로 하는 학술적인 글보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글을 쓰는데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는 2009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오랫동안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책 외에도요, 좌절의 기술, 아하 세상을 바꾸는 통찰의 순간들, 알게 모르게 모욕감, 욕망의 발견 등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에 대한 정보도 흥미있는데요. 단학 기공가이시고요. 1972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논문학과를 졸업한 뒤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불교 명상에 대한 관심으로 보리수선원, 호두마을, 서울불교대학원 심신치유학과에서 수련하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옮긴 책으로는요, 카바친 박사의 부모 마음 공부, 불교는 왜 진실인가 등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하셨네요. 저자는요, 원래 욕망에 관한 책을 쓰려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해요. 욕망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던 저자가 가지고 있던 원래 계획은 선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욕망 연구와 관련해서 선불교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내가 불교를 개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불교와 스토아 철학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만물의 일시적이고 무상한 성질에 대한 성찰을 중시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점이 선불교와 스토아 철학 사이의 공통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철학은 모두 다 평정심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분석적인 성격이었던 저자는 불교보다 스토아 철학이 좀 더 맞았고 결국에는 선불교 수행자가 아닌 스토아 철학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점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극복하지 않고는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점, 끝없이 더 가지려는 성향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주의자들이 추구한 마음의 평정심이라는 것의 의미는 신경 안정제로 얻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분노, 슬픔,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동시에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심리 전략 중에 가장 두드러진 예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평정심을 쉽게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알고 스토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우리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삶을 깊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자신이 본 바에 대해서 성찰하는 법. 그러면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고 그걸 알게 되면 피하는 방법도 우리가 스스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토아 철학은 대부분의 종교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마음의 평정에 이르려는 스토아주의자의 소망을 그들 내면에 똑같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만 기독교인은 그걸 평정심이라는 단어가 아닌 평화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책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철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철학자들은 난해한 철학 주제와 씨름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의 주 목적은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철학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그러면 수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2부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얻고 유지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심리 기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3부는 모욕에 응대하는 방법 같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스토아 철학에 대한 비판에 맞서 스토아 철학자들을 옹호하는 글이 담겨져 있고, 덧붙여서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심리학을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면서 저자가 얻은 통찰을 전하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심리 기법을 5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시각화,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이건 데일 카네기에서도 자기계발론에 보면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라는 제안을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제의 이분법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는 제안이에요. 세 번째는 운명론으로서 지난 일을 내려놔라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네 번째는 극기 또는 자기통제, 그래서 쾌락의 함정을 피하라 라는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서 실천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는 두 번째 방법인 통제의 이분법,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라는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의 이분법,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기 외부의 것에 관여할 것인가 내면의 것에 관여할 것인가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로 외부의 것에 관여한다. 해악이든 이익이든 외부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픽테토스에 의하면 철학자, 즉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는 자기 내면의 것에 관여한다. 철학자는 모든 이익과 해악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외부 세계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자유, 평정을 얻는다. 에픽테토스의 조언은 욕망 충족의 일반 논리를 뒤집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만족이란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떠올린 뒤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얻는 더 좋은 방법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니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도록 자신의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 세상을 바꿔 만족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자신을 바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바꾸어 만족을 얻는 편이 낫다. 에픽테토스만이 이런 조언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간의 욕망과 불만족의 원인을 성찰한 거의 모든 철학자와 종교가, 사상가들이 이렇게 조언한다. 그들은 우리가 찾는 것이 만족이라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편이 더 바람직하고 수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충족할 수 없는 욕망에 낙담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주된 욕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의 욕망은 주된 욕망에 부속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다른 욕망들을 꺼트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든 얻지 못하던 불안하지 않으며 얻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이때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한다. 질 수도 있는 시합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시합에 지는 일은 결코 없다.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오는 다음에 유명한 주장으로 시작한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우리에게 달린 것에는 자신의 의견, 충동, 욕망, 혐오감이 있고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에는 재산, 주위의 평판 등이 있다. 이 주장으로부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자신에게 달린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달리지 않은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불행에 빠져 좌절과 비참, 분노를 느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친구와 가족이 영원히 곁에 머물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다. 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했는데도 운이 좋아 그것을 얻었다고 하자. 이 경우 좌절과 비참, 분노를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을 원하는 동안에는 불안했을 것이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므로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이 때문에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한다면 설령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평정심은 깨진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할 때마다 평정심은 흐트러진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며 얻는다 해도 얻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이분법을 다시 보자. 그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이분법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모호하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일부는 통제할 수 있으나 일부는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이분법은 거짓이 된다. 왜냐하면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도 일부 통제 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생각해보자.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시합에 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열심히 연습한다고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은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속한다. 따라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표현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이분법은 이렇게 고쳐 써야 한다.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 즉 일부는 통제 가능하고 일부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해야 참된 이분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한 말의 참뜻이라고 가정하자. 이제 이분법의 뒷부분, 즉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보자.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가령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 있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에픽테토스의 통제 2분법은 통제 3분법이 된다.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완벽히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 통제의 이분법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은 걱정해 봐야 소용이 없다. 대신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통제 2분법을 통제 3분법으로 바꾸고 나면 무엇을 걱정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에픽테토스의 조언도 따라 수정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 기울인 노력은 일정한 결과를 보장할 것이다. 또 통제권을 가졌으므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시간과 노력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다.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의견, 충동, 욕망, 혐오감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자기 의견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충동과 욕망, 혐오감을 완벽히 통제 가능한 범주에 넣기는 좀 그렇다. 충동, 욕망, 혐오감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나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범주에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 그런지 보자. 카지노 룰렛 테이블에서 17번에 베팅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하자. 이때 내가 충동에 따라 움직이느냐 여부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진짜 충동이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의 욕망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가령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갈망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자. 이 갈망을 쫓아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는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갈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거미에 대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의지력으로 독거미 한 마리를 집어들고 치울 수는 있어도 거미가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에픽테토스가 충동과 욕망, 혐오감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범주에 넣은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충동, 욕망, 혐오감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범주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넣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에픽테토스가 말한 충동, 욕망, 혐오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 우선 자기 스스로 정하는 목표가 있다. 나는 차기, 교황이 되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백만장자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또 트라피스트회 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지만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느냐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그 밖에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 명성과 부를 중시할 것인가, 쾌락을 중시할 것인가, 평정심을 중시할 것인가는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나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범주에 속한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그가 말한 의견이 스스로 정하는 목표나 가치에 관한 것이라면 의견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에픽테토스의 말에 동의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정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분명 타당하다.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 목표와 가치를 적절히 선택했을 때 따르는 보상도 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알고 무가치한 것에 무관심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열쇠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힘을 스스로 가졌으므로 좋은 삶을 사는 힘도 가졌다고 보았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우리는 적절한 의견을 형성함으로써, 즉 사물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고통과 슬픔, 불안을 피할 수 있으며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평정심에도 이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정하는 목표와 가치 외에 우리의 품성도 완벽히 통제 가능하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선과 고결함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다. 포악과 탐욕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학자가 되기 어렵지만 이해력이 아닌 정직과 품위, 성실과 침착함 등 다른 마음의 자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또 자만을 줄이고 쾌락과 고통에 초연하며 인기를 쫓지 않고 화를 제어하는 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불평을 그치고 배려 깊고 온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사는 것도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이런 마음의 자질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의 것이 된다. 앞서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었다. 스토아주의자는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처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임할 때 스스로 세우는 목표에 유의한다. 그는 외면적 목표가 아니라 내면적 목표를 세우는데 더 집중한다. 그가 테니스 시합에 참가하는 목표는 시합에서 이기는 것, 일부만 통제할 수 있는 외면적 목표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면적 목표이다. 내면적 목표를 택함으로써 그는 시합에 졌을 때 일어나는 좌절과 실망을 겪지 않는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시합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 그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그의 평정심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테니스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시합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 사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보다 시합에서 승리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정하는 내면의 목표가 외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세우는 목표가 감정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인식했다.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승리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시합 초반에 패배할 조짐이 보이면 당황한 채 남은 시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은 더 떨어진다. 더욱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시합 결과에 따라 마음이 요동칠 확률도 높아진다. 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줄지 않으면서 시합 결과에 마음이 상할 확률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테니스 시합과 관련해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확실히 더 좋은 선택이다.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면의 목표는 이후에 겪을 마음의 괴로움을 줄이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안 좋은 면은 찾기 어렵다. 스토아주의자는 테니스 시합보다 중요한 일에서도 스스로 정하는 목표에 유의한다.
그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거기에 관여하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아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노력해도 외면적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상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자기 내면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최선을 다해 아내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사를 상대로 한 나의 목표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면의 목표는 아내와 상사가 나의 노력에 어떤 식으로 답하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스토아주의자는 일상에서 내면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만 통제 가능한 일에서 평정심을 얻는다. 외면적 실패를 흔히 겪는 직업에서는 내면의 목표를 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소설가 지망생이 있다고 하자. 그녀가 스스로 정한 소설가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글솜씨가 있어야 하고 작품이 거절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설가가 수없는 노를 받은 뒤에야 겨우 한 번의 오케이를 받는다. 많은 소설가 지망생이 힘들어하는 싸움은 2번째 싸움이다. 거절의 두려움에 애당초 원고를 내밀지 않는 지망생이 많다. 한 번의 노에 위축되어 다시는 원고를 내밀지 않는 지망생 말이다. 이 지망생이 거절의 심리적 대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설 쓰기와 관련해 자기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소설책 출간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면적 목표가 아니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 것 말이다. 원고를 얼마나 열심히 쓸 것인가, 정한 기한에 몇 차례 투고할 것인가 같은 내면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내면의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거절과 무응답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줄일 수는 있다. 이제 그는 1년 동안 무기력에 빠져 펜을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며칠 또는 일주일이 지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원고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의 원고가 책으로 출간될 확률을 크게 높일 것이다. 독자들은 내면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마음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투덜댈지 모른다. 소설가 지망생의 진짜 목표는 누가 뭐래도 자기 소설을 책으로 출간하는 일이다. 그도 이 사실을 잘 안다. 소설과 관련한 내면의 목표를 세우라는 조언은 책 출간이 목표가 아닌 척하라는 조언과 다르지 않게 보인다. 이런 불평에 대해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목표 설정에 충분한 공을 들이면 그 밖의 목표를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 내면의 목표는 그의 진짜 목표가 된다. 설령 내면의 목표 설정이 마음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해도 그것은 꽤 유용한 속임수다. 왜냐하면 실패의 두려움은 대부분 심리적인 것인데 외면의 목표가 아닌 내면의 목표를 정하면 실패를 대하는 심리적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다. 말했듯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 심리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인간 심리의 특정한 면을 극복하는 심리 트릭에 반대하지 않았다. 4장에 소개한 부정적 시각화도 일종의 심리 트릭이다.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쾌락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되돌리기 때문이다. 이때 지금 가진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내면의 목표를 세우면 부정적 시각화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현재의 삶을 시시하게 여기기보다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내면의 목표로 삼으면 부정적 시각화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내면의 목표 세우기 기법을 이해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의 역설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평정심을 중시하는 한편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가졌다. 그런데 사회에 적극 참여하면
그들이 중시한 평정심이 위협받는다. 가령 카토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카이사르와 싸우지 않고 도서관에서 스토아 철학이나 공부했다면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카토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는 동시에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찾았다. 그것은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는 것이었다.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해도 내면의 목표, 즉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사실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족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자는 통제 3분법을 염두에 두고 산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다. 그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제쳐놓음으로써 필요 없는 걱정을 던다. 대신에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는 일에 관여한다. 그리고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관여할 때는 외면의 목표보다 내면의 목표를 세운다. 내면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좌절과 실망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슈와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떤 건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또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